이 이야기를 믿으실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비웃었던 한국이 잡초로 농업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거 말이에요. 그냥 잡초가 아니라 여러분이 길가에서 밟고 지나가는 바로 그 토끼풀이요. 독일의 세계적 농업 권위자가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잡초로 농업혁명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었죠. 그런데 한 달 후 그 교수가 전 세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고 고백하면서 말이에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유럽에서 수십억 유로를 써도 해결 못한 문제를 한국은 잡초로 해결했습니다. 미국 거대 기업들이 수십 년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어요. 일본과 중동에서 수조 원을 주고 이 기술을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미친 이야기죠? 하지만 이건 실화예요. 한 농민은 울면서 말했어요. 토끼풀 덕분에 빚을 갚고 아이를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요. 또 다른 농장에서는 하늘을 뒤덮은 수십만 마리 꿀벌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꿀벌이 사라져서 난리인데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한국이 이 기술로 벌어들이는 돈이 작년에만 5천억 원을 넘었다는 거예요.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잡초가 새로운 효자 종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절망이었어요. 1960년대 한국 아이들이 풀뿌리를 캐먹던 그 절망 말이에요. 그때 한국 연구자들이 다짐했다고 해요. 다시는 이 땅에서 굶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고. 그래서 잡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연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말이에요. 전 세계가 무시했던 그 잡초가 어떻게 농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미치도록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독일 교수의 오만함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한국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데려가 드리겠습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농업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하트만입니다. 25년간 유럽 농업 정책 고문을 맡아왔죠. 저는 평생을 농업과학에 바쳐왔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농업의 메카라 불리는 유럽에서 자랐죠. 제 연구실 벽에는 수많은 상장과 인증서가 걸려 있었어요. 유럽연합 농업정책자문위원, 독일 농업과학원 수석연구원, 국제농업기술협회 부회장까지 맡았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농업과 거리가 먼 곳이었어요.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이고 농지는 턱없이 부족한 나라 말이죠.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변방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농업 선진국이라고는 전혀 여기지 않았어요. 제 인식 속에 한국은 반도체나 자동차는 잘 만들지만 농업은 뒤떨어진 나라였습니다. 좁은 땅에서 쌀농사나 겨우 짓는 정도라고 생각했죠. 유럽이나 미국처럼 광활한 농지에서 첨단 기계로 대규모 농업을 하는 곳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열린 국제농업학회에서 정말 황당한 발표를 듣게 됐습니다. 한국농업기술원의 김 박사라는 분이 토끼풀로 농업혁명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발표했어요. 토끼풀이요. 유럽에서는 그냥 잡초 취급받는 그 흔한 풀 말입니다. 발표 내용은 정말 황당했어요. 토끼풀이 토양의 질소 농도를 2배로 높였다고 했습니다. 농약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작물 수확량은 20% 늘렸다고 주장했어요. 게다가 꿀벌 개체수를 급격히 증가시켰다고 하더군요. 더 어이없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토끼풀을 사료로 활용해서 축산 농가의 사료비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했어요. 심지어 이 기술을 일본, 중국, 유럽연합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참을 수 없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토끼풀 혁신은 마케팅이 만든 환상일 뿐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어요. 농업혁신은 몬산토, 바이엘, 신젠타 같은 거대 농화학 기업의 첨단 GMO 기술이 답이라고 단언했죠.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토끼풀 같은 원시적인 식물로는 현대 농업의 복잡한 문제들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고 재현성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중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25년간 유럽 농업 정책을 이끌어온 권위자가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니까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원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김 박사의 표정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실망도 아닌 묘한 확신 같은 것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에 김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하트만 교수님, 이론보다는 현실을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에 직접 오셔서 우리 농장을 둘러보시겠습니까? 저는 그 제안을 즉석에서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가서 그들의 허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한국의 토끼풀 농법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것인지 세계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저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가방 속에는 제가 준비한 반박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의 기후 조건, 토양 특성, 농업 현실을 낱낱이 분석한 데이터들이었죠. 토끼풀의 한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를 마중 나온 김 박사는 예상보다 차분해 보였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충청남도에 있는 연구농장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토끼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호텔에서 보낸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제 자료들을 점검했어요. 토끼풀은 분명 질소 고정 능력이 있지만 농업적 가치는 제한적이라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목초지의 골칫거리로만 여겨지는 풀이었죠. 한국이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해도 이 기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에 김 박사와 함께 승용차에 올랐어요. 서울에서 충남까지 가는 이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토끼풀로 농업을 혁신했다는 건지, 구체적인 검증 데이터는 있는지, 장기적인 부작용은 없는지 말이에요. 김 박사는 미소만 지으며 차분하게 답했어요. 직접 보시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왠지 의미심장하게 들렸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충청남도의 그 연구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건 지저분한 잡초밭이었어요. 토끼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농작물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아니면 실험실에서나 볼 법한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인 그런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마치 초록색 융단을 깔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토끼풀이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자라면서 땅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잡초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질서정연했거든요.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설계한 정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농장 입구에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토끼풀은 단순히 자연 상태로 자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원에서 15년간 연구해서 개발한 특별한 품종이라고 하더군요. 기존 토끼풀보다 질소 고정 능력이 30%나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아무리 개량했다 해도 잡초는 잡초 아닌가요? 그런데 김 박사가 태블릿으로 보여준 실시간 토양 분석 데이터를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질소 농도가 일반 밭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토끼풀 밭에서는 농약 사용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거였어요. 토끼풀이 다른 잡초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제초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화학 농약 없이도 자연스러운 잡초 방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었죠. 저는 그 차트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들이었거든요. 혹시 데이터를 조작한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유럽의 어떤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는 보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수치가 실제로 가능한 건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김 박사는 제 의심하는 표정을 알아챘는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토끼풀은 뿌리에서 분비하는 특별한 알렐로펫이 물질이 있다고 했어요. 그 물질이 해로운 잡초의 발화를 억제하면서도 작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때 농장 관리자 박 씨가 다가와서 생생한 증언을 해주었어요. 작년 같은 면적의 일반 밭과 비교했을 때 제초제 비용이 60%나 절약되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작물 수확량은 오히려 20%나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박 씨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토끼풀을 도입하기 전에는 매년 잡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고 했습니다. 제초제를 뿌려도 금세 다른 잡초들이 자라나서 끝없는 전쟁을 벌여야 했다고 해요. 하지만 토끼풀을 심은 후로는 그런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가져온 모든 이론과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토끼풀이 이런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건 유럽의 그 어떤 연구 논문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농장을 더 자세히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로 이런 결과가 지속 가능한 건지, 장기적으로는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5년간의 연구 데이터는 일관되게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토양의 변화였습니다. 토끼풀을 키우기 시작한 후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집약적 농업을 하면 토양이 점점 황폐해지는데 여기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김 박사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토끼풀의 뿌리가 1년 주기로 죽으면서 토양에 엄청난 양의 유기물을 공급한다고 했어요. 게다가 뿌리가 만드는 미세한 통로들이 토양의 통기성과 배수성을 동시에 개선시킨다고 하더군요. 이런 복합적인 효과가 토양을 점점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실제로 토양 샘플을 현미경으로 보여주었는데 미생물의 활동이 정말 활발했습니다. 일반 밭 토양과 비교하면 생물 다양성이 현저히 높았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농업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함정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김 박사는 저를 농장의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윙윙거리는 소리였는데 처음에는 무슨 기계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트랙터나 관계시설 같은 농업 장비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토끼풀 밭 가장자리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하늘이 온통 검게 보일 정도로 수많은 꿀벌들이 날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수십만 마리는 좋게 될 것 같은 꿀벌들이 토끼풀 꽃 위를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장관이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검은 구름이 땅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꿀벌들의 날갯짓 소리가 합쳐져서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은 웅장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런 광경은 유럽에서 평생 농업을 연구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 박사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토끼풀은 꿀벌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토끼풀보다 꽃이 30% 더 크고 꿀의 양도 2배나 많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개화 기간도 훨씬 길어서 봄부터 늦가을까지 계속 꿀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유럽에서는 지금 꿀벌 멸종 위기로 난리인데 한국에서는 잡초로 생태계를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최근 유럽연합이 꿀벌 보호를 위해 수십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유럽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네오니코티노이드 농약 때문에 꿀벌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만 지난 10년간 꿀벌 개체수가 40%나 줄어들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양봉업자 이 씨가 다가와서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어요. 이 토끼풀 덕분에 꿀 생산량이 작년 대비 무려 2배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토끼풀 꿀은 맛이 특별히 좋아서 프리미엄 가격을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 씨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일본 바이어들이 토끼풀 꿀을 보고는 즉석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주문이 쇄도하고 있고 심지어 독일 업체에서도 문의가 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독일 사람이라니까 더욱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수십억 유로를 써도 해결하지 못한 꿀벌 문제를 한국은 잡초로 해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걸로 돈까지 벌고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김 박사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 지역에 토끼풀을 도입한 후 야생화들도 함께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꿀벌들이 늘어나면서 주변 식물들의 수분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생태계 전체가 선순환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실제로 농장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코스모스, 해바라기, 메밀꽃, 봉선화 등이 토끼풀과 어우러져 마치 자연 정원 같은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런 풍경은 유럽의 집약적 농장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꿀벌 생태학을 전공한 정 박사님이 나타나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이 지역의 꿀벌 개체수가 지난 3년간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매년 꿀벌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 박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토끼풀이 제공하는 환경이 꿀벌에게 최적이라고 했어요. 꿀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뛰어나고 꽃가루의 영양 성분도 풍부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꿀벌들이 더 건강해지고 번식력도 향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꿀벌만이 아니었어요. 나비, 잠자리, 각종 곤충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토끼풀이 생태계 전체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곤충들이 늘어나자 새들도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신기했던 건 이런 변화가 단순히 자연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한국 연구진들이 생태계 전체를 고려해서 설계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토끼풀의 개화 시기를 조절해서 꿀벌들이 연중꿀을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더군요. 김 박사가 보여준 연구 자료를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봄에는 이른 품종이 피고 여름에는 더위에 강한 품종이, 가을에는 늦게 피는 품종이 순차적으로 개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돌아가는 생태계였어요. 이 씨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꿀벌들이 늘어나면서 주변 농가들의 과일 수확량도 크게 늘었다고 해요. 사과, 배, 복숭아 등의 수분이 활발해져서 열매 맺는 비율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농업 기술만 개발한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 농법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 혁신을 넘어서는 생태혁명이었어요.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토끼풀을 농업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 복원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농업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 가능한 농법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정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왔던 농업 기술이 얼마나 일차원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생산량만 늘리는 데 집중했지 생태계 전체를 생각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유럽에서 수십억 유로를 써도 못한 일을 한국은 잡초로 해결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혼잣말로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한 거지? 꿀벌들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제가 그동안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농업을 단순한 생산 활동이 아니라 생태계의 일부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김 박사는 저를 근처 축산 농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토끼풀의 또 다른 활용법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료로 쓴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냥 일반적인 축산 농가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축산 농가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소들이 토끼풀을 정말 맛있게 뜯어먹고 있었는데 그 소들의 상태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털에 윤기가 흐르고 눈이 맑으며 정말 건강해 보였습니다.
유럽의 집약적 축산 농가에서 보던 소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농장주 이 씨가 반갑게 맞아주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토끼풀 사료를 쓰기 시작한 후 수입 사료비가 무려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소들의 건강 상태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이 씨는 눈을 반짝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수입한 옥수수와 브라질산 콩을 주원료로 한 배합 사료를 주로 사용했다고 해요. 하지만 국제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경영에 큰 부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29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100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사료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우유 가격은 그대로여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어요. 농장을 포기할까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끼풀 사료를 도입한 후 모든 게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우선 사료비가 대폭 절약되었어요. 토끼풀은 현지에서 재배하니까 운송비도 들지 않고 환율 변동이나 국제 정세에 영향받지도 않았습니다. 가격도 안정적이어서 경영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소들의 건강이 정말 좋아졌다는 거였습니다. 이 씨가 보여준 수의사 검진 기록을 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유방염, 발구병, 소화불량 등 각종 질병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더군요. 축산 전문 수의사 박 선생님이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토끼풀에는 일반 사료에 없는 특별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플라보노이드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소들의 전반적인 면역력이 향상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졌다는 설명이었어요. 실제로 항생제 사용량도 70%나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균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이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토끼풀 덕분에 농장 경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료비 때문에 빚이 늘어만 갔는데 이제는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비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큰아들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보낼 수 있었고 둘째 딸도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토끼풀이 가정의 희망을 되찾아준 셈이었어요. 이 씨의 아내 김 씨도 나와서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예전에는 사료비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뤘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어서 마음이 놓인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새로운 축사를 짓고 소마리수를 늘릴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실제 농민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씨 가족에게 토끼풀은 그저 사료가 아니라 희망 그 자체였던 거죠. 이 씨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지역 축산 농가들이 모두 토끼풀 사료로 바꾸고 있다고 했어요. 워낙 효과가 좋으니까 입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견학을 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몽골과 카자흐스탄에서도 기술 도입을 문의해왔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가 추가로 설명해 주었어요. 토끼풀 사료는 단백질 함량이 수입 사료와 비슷하면서도 소화율이 훨씬 높다고 했습니다. 일반 사료보다 영양 흡수가 잘 되어서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수입 사료를 줄이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토끼풀은 재배 과정에서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까 탄소 중립에도 기여한다는 설명이었어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도 현저히 줄었다고 했습니다. 토끼풀의 특별한 성분이 소의 소화기관에서 메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농업 기술만 개발한 게 아니라 농민들의 경제적 문제, 환경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토끼풀 하나로 이렇게 많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씨의 표정을 보니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었어요. 토끼풀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농사 짓는 게 힘들기만 했는데
이제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손으로 입을 가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잡초라고 무시했던 토끼풀이 한 가정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다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날 저녁 김 박사는 저를 한국농업기술원 본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토끼풀 연구의 역사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구 과정을 설명하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다른 지루한 학술 발표 같은 걸 예상했어요. 하지만 연구원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도 벽면 전체가 오래된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흑백 사진들이었는데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박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그 사진들 앞으로 안내했어요. 벽에 걸린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 한국 농촌의 모습이었어요. 굶주린 아이들이 산에서 풀뿌리를 캐먹는 모습, 메마른 땅에서 고사리나 도토리 같은 걸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은 정말 굶주렸다고 했어요. 쌀은 너무 귀해서 보리밥으로 연명했고 그것도 없으면 풀뿌리라도 캐먹어야 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서 봄이 되면 더욱 절망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더욱 처참했어요. 영양실조로 배만 볼록 나온 아이들,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어른들, 빈 그릇을 들고 구호물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유럽에서 태어나 풍요롭게 자란 제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김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한국의 농업 연구자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다짐했다고 해요. 절대 다시는 이 땅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식물이든 버리지 않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잡초라고 불리는 식물들도 혹시 식량 자원이 될 수 있는지 끈질기게 연구했다고 해요. 쑥, 질경이, 민들레, 그리고 토끼풀까지 모든 야생식물의 가능성을 탐구했다고 합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 어떤 가능성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토끼풀 연구도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1970년대에 처음 토끼풀의 질소 고정 능력에 주목했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에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를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연구실 한쪽에는 당시 연구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낡은 장비로 실험하는 모습, 밤늦게까지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모습, 직접 밭에 나가 토끼풀을 관찰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절박함과 동시에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김 박사가 특별히 한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토끼풀 연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최 박사님이라고 했어요. 1953년생으로 어린 시절 직접 굶주림을 겪었던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누구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연구에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최 박사님은 70평생을 토끼풀 연구에 바쳤다고 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잡초 연구한다고 비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분의 노트를 보여주었는데 빼곡히 적힌 관찰 기록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29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토끼풀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유전자 분석 기술과 식물 육종 기술의 발전이 결정적이었다고 하더군요. 김 박사가 보여준 연구 진행 과정을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토끼풀 품종들을 분석하고 각각의 특성을 파악한 후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과 실패를 거쳐 현재의 품종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연구진들의 끈기였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중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개인 돈을 투입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비웃어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는 감정이 북받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잡초라고 불리는 식물도 버리지 않고 기회로 바꾸려고 노력했다고 하더군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집착이 결국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그때 연구원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80대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김 박사가 소개하길 최 박사님의 제자라고 하더군요. 그분이 직접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린 시절 정말 굶주렸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았다고 해요.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토끼풀이 성공하는 걸 보면서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연구실에 나오셔서 후배들을 격려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과거의 절망적인 현실과 현재의 희망적인 모습이 겹쳐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굶주림에서 시작된 절박한 연구가 결국 세계를 바꾸는 기술로 발전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토끼풀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희망의 상징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의 토끼풀 연구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역사적 아픔에서 비롯된 간절함의 결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절망에서 시작된 집념이 세계를 바꾼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김 박사에게 가장 예리한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게 너무 좋아 보이기만 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김 박사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토끼풀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관리 비용이 폭증할 거라고 말했어요. 초기에는 효과가 있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토끼풀이 통제 불가능하게 번식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한국에서도 조만간 같은 문제에 직면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때 되면 제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측했죠.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다른 연구시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꺼내 보인 건 친환경 인증 보고서와 각종 수출 계약서들이었어요. 첫 번째 서류는 유럽연합의 유기농 인증서였습니다. 한국의 토끼풀 시스템이 EU의 까다로운 친환경 기준을 모두 통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EU 인증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수입 승인서였어요. 일본이 한국의 토끼풀 사료 시스템을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의 농업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아는 저로서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세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동 아랍에미리트에서 사막 녹화 프로젝트에 한국의 토끼풀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계약서였어요. 계약 규모가 무려 10억 달러였습니다. 잡초로 이런 큰 돈을 번다는 게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김 박사가 추가로 보여준 자료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몽골 정부에서 초원 복원을 위해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는 공문, 브라질에서 아마존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서, 심지어 미국 농무부에서도 협력을 문의해 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때 속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했던 한계와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도입하려고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토끼풀은 단순히 자연 상태의 토끼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5년간의 연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번식력은 조절 가능하고 환경 적응력은 뛰어나며 관리 비용은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실제로 해외 도입 사례들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도입 첫 해부터 사료비가 40% 절약되었고 네덜란드에서는 꿀벌 개체수가 급격히 회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경제적 파급 효과였어요. 한국이 토끼풀 관련 기술과 종자를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작년에 15,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새로운 주력 수출 품목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잡초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수준이 이 정도라니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계속해서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토끼풀 시스템을 도입한 농가들의 장기 추적 조사 결과였습니다.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니 관리 비용은 오히려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어요. 토양이 건강해질수록 관리가 더 쉬워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환경 영향 평가 결과였어요. 토끼풀 도입 지역의 생물 다양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토양 미생물, 곤충, 새들의 종류와 개체수가 모두 늘어나고 있다는 데이터였어요.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토끼풀 기술을 배우고 가는 명단이었어요. 독일, 프랑스, 미국, 호주 등 농업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전문가들이 줄을 서서 한국에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명단에는 제가 아는 유명한 학자들의 이름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보다 더 권위적이고 보수적이라고 여겨지던 분들까지 한국에 와서 토끼풀을 배우고 갔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잡초라고 무시했던 토끼풀이 실제로는 세계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처럼 처음에는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나면 모두 생각이 바뀐다고 하더군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보면 진실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권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고정관념이 저를 진실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김 박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토끼풀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농민들이 토끼풀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케냐의 사례가 인상적이었어요. 토끼풀 도입 후 농민들의 소득이 3배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가뭄에도 잘 견디고 관리가 쉬워서 현지 농민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정말 세상이 뒤집힌 기분이었어요. 한국이 잡초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까지 도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게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김 박사의 마지막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토끼풀로 단순히 농업 기술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희망을 수출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과거 우리가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을 이제 세계와 나누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편견과 오만함이 무너져 내렸어요. 한국이 정말로 잡초로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농업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동향을 논의하죠. 저는 매년 기조연설을 맡아왔던 단골 연사였어요. 하지만 그 해는 달랐습니다.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청중석에는 500여 명의 농업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럽, 미국, 호주의 저명한 학자들과 농업기업 임원들이었죠. 저는 평소와 다른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토끼풀 혁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처음 몇 분간은 청중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또 다른 과장된 성공 사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말했어요. 토끼풀 같은 잡초로 농업혁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비웃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권위자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 안이 조용해지더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본 놀라운 현실들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토양의 질소 농도가 2배로 늘어난 것, 농약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 수십만 마리 꿀벌이 되살아난 것들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설명했어요. 특히 축산농가 이 씨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토끼풀 덕분에 빚을 갚고 아이를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진솔한 고백이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거든요. 청중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놀라움과 감탄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몇몇은 메모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토끼풀 기술이 단순한 농업 혁신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살리는 혁명이라고 말했어요. 농업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 가능한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나는 평생 권위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와 이론만 믿고 현실을 보지 못했다고 인정했어요. 한국은 그런 나의 오만함을 완전히 깨뜨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문장을 말했어요. 한국이 잡초라 불린 토끼풀로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무시를 존경으로, 잡초를 기적으로 바꾼 진정한 농업혁명이라고 선언했어요. 그 순간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후 한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연쇄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일어서며 박수를 쳤습니다. 마침내 전체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고백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농업계의 권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의 성취를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말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토끼풀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한국 연구진과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등등 실용적인 질문들이었어요. 특히 독일 바이엘의 연구 책임자가 한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대 농화학 기업들이 수십 년간 못한 일을 한국이 어떻게 해낸 것 같냐고 물었어요. 저는 한국의 절박함과 끈기, 그리고 편견 없는 열린 사고가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프랑스 농업연구소의 소장도 질문했어요. 유럽에서도 이런 접근이 가능한지 묻더군요. 저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잡초를 적으로 보지 말고 동반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발표가 완전히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방문을 어떻게 주선할 수 있는지, 김 박사와 연락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저는 가능한 한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파리의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유럽 최대 농업 전문지인 아그리컬처 투데이에서 특별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응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성취를 알리고 싶었거든요. 인터뷰에서 기자는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것인지, 혹시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직접 본 것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는 다음 주에 실렸는데 유럽 농업계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권위 있는 독일 교수가 한국의 기술을 극찬했다는 내용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여러 언론사에서 추가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BBC에서도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토끼풀 혁명을 다룬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저도 인터뷰에 참여해서 제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유럽 각국에서 한국농업기술원에 기술 도입 문의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제가 처음에 무시했던 기술이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관과 연구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어요. 더 이상 권위나 편견에 의존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탐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는 유럽의 토착 식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잡초라고 무시했던 식물들의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보고 있어요. 한국의 토끼풀 성공 사례에서 영감을 받은 연구들입니다. 특히 민들레와 질경이 연구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식물들도 토끼풀처럼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연구 방법론을 참고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제 학생들에게도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연구하라는 것이에요.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혁신이 나올 수 있다고 말이죠. 김 박사와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화상회의를 하면서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열정과 겸손함에서 항상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올해 여름에는 제 연구팀 전체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직접 한국의 토끼풀 농장을 보여주고 싶어요. 데이터나 논문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생생한 현실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유럽에서도 토끼풀 시범 농장 조성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에서 각각 한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독일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초기 결과들이 정말 고무적입니다. 독일 바이에른 지역의 시범 농장에서는 벌써 농약 사용량이 30% 줄어들었어요. 토양 상태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고 꿀벌들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농민들의 반응이에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분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실제 효과를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감동받는 건 한국의 나눔 정신입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전 세계와 공유하고 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에는 무상으로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게 돼요. 작년에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했을 때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한국의 토끼풀 기술을 도입한 농민들이 수확량이 크게 늘어났다며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희망을 찾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토끼풀로 수출하고 있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희망을 수출하고 있었던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의 정신까지 함께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쓴 책이 출간되었어요. 잡초의 기적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준 농업혁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담았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이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많은 독자들이 한국의 성취에 감탄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떤 분은 편견 때문에 놓쳤던 기회들을 반성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책 출간 기념 강연을 할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한국의 토끼풀처럼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들 중에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권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바로 겸손함과 열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이제 한국 토끼풀 농장 사진이 걸려 있어요. 푸른 토끼풀 들판 위로 꿀벌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입니다. 연구에 막힐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초심을 되찾으려고 노력해요. 한국의 농민 이 씨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던 모습도 잊을 수 없어요. 토끼풀 덕분에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진솔한 고백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진정한 기술이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확신하는 건 이겁니다. 한국이 잡초라 불린 토끼풀로 만들어낸 기적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혁신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진정한 농업 혁신의 선도 국가로 인정합니다. 과거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그들의 정신력과 기술력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소중한 자산이에요. 잡초라 불린 토끼풀이 이제는 기적이라 불리게 된 것처럼 한국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믿습니다. 외면당했던 잡초가 세계의 희망이 된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혁신과 기적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